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오욕의 용산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됐고 이제 연말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데요.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는 길. 거리엔 다시 청와대라 적힌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옛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삼았던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주요 부서인 수석실, 비서관실부터 시작해 기자실과 브리핑룸까지 순차적으로 옮기면 이사는 연말에 끝납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고 구내식당 같은 지원시설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업무동인 여민관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3년 7개월 만으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에 이어 임기 내 대통령실 세종 이전까지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골라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소년범 이력이 뒤늦게 드러난 뒤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소년법은 보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다면 범죄 행위라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함부로 이런 정보들이 나가서 법학 교수인 박찬훈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도 소년 보호 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우 정준 씨도 어린 시절은 잘못됐지만 반성하는 삶을 잘 살아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로 성장했다면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은퇴를 만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퇴출당한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영화나 방송에서 가해자를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뭐 해명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는데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는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되고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도 동료 배우와 매니저 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한 영화감독도 자신의 SNS에 조 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진웅이 모든 연예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불법 의료 행위라며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과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활동해왔던 주사 이모 문제가 이번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 씨가 처치를 받아온 주사 이모가 국내법상 의료인인지부터가 미심쩍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해당 여성도 자신의 SNS에서 중국 내몽고의 한 대학병원 특징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의사라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고시를 보고 면허를 따야 합니다. 복지부가 인정한 39개 나라의 192개 의대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중국 의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즉 왕진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왕진은 응급 환자이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가정간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면제나 영양제 투여를 위해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면택 전 의협회장은 해당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면허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람이 한국 의사면허자냐라고 조회만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의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했던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법원 공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냈을 당시보다 이번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낸 안건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6시간 만에 내린 결론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원 행정처의 설명을 듣다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의안 1번은 전담재판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안 2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다수결로 통과된 건 2번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 투표에 참여한 법관은 90명 전후였는데 이 안건엔 79명만 참여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관 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모두 발언조차 없이 진행됐는데 오늘 회의에선 의장이 법원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던 걸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사법 불신을 부른 판단엔 침묵하고 그 후폭풍으로 현실화된 입법 과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 사법부는 그때마다 재판 독립을 논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시 일본 총리 발언에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군사 분쟁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중국군 항공모함 전단이 오키나와 일대를 둘러싸듯 항해하며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100차례나 실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직접 공개한 중국 랴오닝함 항모 전단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이튿날 오전 오키나와 본섬 남쪽까지 진출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인 그제 오후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해 비췄습니다. 간헐적이긴 했지만 길게는 30분 넘게 레이더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목표물 위치 파악이 목적이지만 이른바 레이더 조사가 이렇게 길게 지속되면 상대는 공격을 위한 조준 준비로 받아들여 대응 태세로 전환합니다. 이후 항모전단은 가고시마현 동쪽 190km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오키나와 섬을 디귿자 형태로 압박하듯 에워싸며 이동한 겁니다. 랴오닝함은 이틀간 무려 100차례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방위성은 오키나와 동쪽 섬들 사이에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는 중국 측 주장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自衛隊は安全な距離を保ちながら対領空侵犯措置の任務に当たっていたと報告を受けており 일본 언론은 특히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것을 두고 중국이 정보전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옮겨갔으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外交的にしっかりこのようなひどいことをされたということを発信して外交戦でまず勝つということが大事だ。 일본은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양국 방위당국 간 한라인은 개설돼 있는데도 지금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